자, 간만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4%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8, 나스닥이 1%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루 단위로는 이렇지만 어제가 이제 10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월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가 13.95%, 14%나 급등을 하면서 이게 1976년 이후 최대 10월의 상승폭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긴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뭐 이런 상승률 의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P 500은 월간 8% 올랐고요. 나스닥은 4% 올랐습니다. 뭐 막판에 기술주들의 실적이 다소 좀 아쉽게 나오면서 아마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조금은 좀 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간밤에는 왜 하락을 했을까? FOMC 회의가 11월 1일, 2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 FOMC 회의 앞두고는 늘 이렇게 약간 경계심으로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뭐 당연히 그런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긴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1월에는 75bp 올리겠지만 아마 12월부터 좀 둔화될 가능성을 약간 넌지시 던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랠리가 이어졌던 것인데 지금 이제 막상 FOMC가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약간 우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펼쳐왔던 만큼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분위기일 텐데 여기서 진짜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내년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5%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도 긴축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뭐 전망을 좀 했고요. 유로존에서도 10월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9월에는 9.9였는데 이게 10월 10.7까지 상승을 하면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뭐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의에 대한 좀 이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좀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피봇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피봇이 정책 선회다 그러면 세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혹자는 금리가 인상되다가 인하되는 게 피봇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하되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피봇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금리 인상은 계속되더라도 인상폭이 줄어드는 게 피봇이라고 얘기하고 피봇의 개념적인 자체가 지금 혼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75에서 50bp만 금리 올려도 피봇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그게 무슨 피봇이냐 그렇지. 이러고 사실은 그 기대에 따라서 각자의 기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장은 다른 용어들을 다른 의미로 좀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약간 설레발 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뭐 의미에서 보면 뭐 실망하기도 기대하기도 사실은 좀 이르다. 어려워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뭐 75bp 인상하면서 12월에 어떤 선택지에 50bp가 있다라는 약간의 시그널만 주면 이거는 뭐 대형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시그널을 줘버리면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을 더 높여버리는 요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뭐 침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주변인들이라던가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인터뷰를 해본 결과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40년 동안 안정돼 있던 이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망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매파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절충안을 찾겠죠. 네, 시장 뭐 심리를 너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겠죠. 그래서 12월에 50bp 선택지로 남겨두더라도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연되는 거죠.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되는 게 일정 부분이 내년에 25bp 뭐 이런 식으로 3월 봄까지 이연될 수도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연준 회의, 그러니까 FOMC 회의 때까지는 아마 이런 분위기에 뭔가 기대감과 우려가 막 맞물린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월가 이슈도 예, 이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아이폰 관련 뭐 애플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간밤에 애플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폭스콘 공장이 있는 허난성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시죠. 여기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여기는 지금 공장이 폐쇄루프형으로 그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진자가 나와도 그 자체적으로 격리를 시켜버려요, 공장 안에서. 그래서 공장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무기한 격리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느낀 그 근로자들이 이 폭스콘 공장을
임의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공장 주변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없어서 뭐 10시간 이상을 걸어서 거의 피난 행렬처럼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 근로자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폭스콘은 정말 인간성이라고 없는 회사다.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터가 이제 소식통 인용해서 다음 달에 아이폰 생산량이 30% 정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아이폰 또 애플의 그 투자 심리에 약간의 좀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팍스콘이 선전 공장을 좀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연말 성수기에 이제 공급량이 많아져야 될 시기에 출하량이 좀 줄어들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두 군데 월가 투자은행들에서 코멘트를 낸 걸 제가 따왔어요. 미즈호는 연말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내년 초에 오히려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잠정적인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미텀으로 보면 중립적인 이슈다라고 말한 거고요. 마침 또 내년 초 봄이 되면 계절적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물량이 팔리면 오히려 뭐 균형감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밸런스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연말 아이폰 판매량 지금 월가 전망치에 부정적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특히 정저우 공장은 프로급 고가 모델이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거고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수면 아래 내려가 있던 애플의 과도한 중국에서의 생산 의존도 그 위험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를 지금 깼다. 지난 10월에 이제 유엔하고 튀르키예가 중재하면서 일단은 그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항구를 이용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는 곡물 수출을 계속 재개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수출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가 지금 중단 전격적으로 해버린 거죠. 지금 크림반도 내에서 그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무인기로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이유로 러시아가 지금 곡물 수출을 전격적으로 중단해 버렸는데요. 옆에 차트 보시면 이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 CBOT의 밀 선물 가격 추이거든요. 수출 중단되고 나자마자 지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가격이 6% 급등했고요. 지금 부쉘당 거의 9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 그 외에 뭐 옥수수 대두도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글로벌리한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사실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가는 수출되는 곡물이 아프리카하고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유럽은 뭐 인플레 악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아프리카는 생존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귓등으로나 흘려듣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출 재개 여부를 좀 뉴스 플로우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머스크의 트위터 유료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유료화해서 뭐 가짜 계정이라든지 또 스팸이라든지 또는 로봇 계정, 봇 계정이라고 부르죠. 뭐 그런 어떤 문제 있는 계정들을 다 솎아내겠다라는 그 계획을 밝혔었는데 지금 그걸 속도로 내면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부터 유료, 그러니까 이달 초, 그러니까 7일로 지금 마지노선을 잡았고요. 유료 인증 계정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개발자들한테 하루 24시간 주 7일 일해서 이거 7일까지 만들어내라. 만들지 못하면 다 해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이달 7일까지는 아마 뭐 시범 계정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트위터 블루라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아마 구독 서비스로 제시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4.99달러, 그러니까 5달러 정도죠. 5달러 정도를 받으면 자기 이름 계정 옆에 블루틱이라는 그 표시가 붙고요. 이거는 이제 요 계정은 인증받은 계정이다라는 이제 그 인증 딱지가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편집 기능이라든지 부가 기능들을 추가로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어쨌든
그 공인 계정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롭게 이 트위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프리패스 같은 성격이고요. 요걸 이제 9.99달러, 14.99달러까지 요금으로 올리는 그런 다양한 버전을 지금 같이 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들려요. 블룸버그 보도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독료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머스크를 자문해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지금 100만 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했더니 80% 이상이 돈 내고 인증하는 거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11%는 근데 월 5달러 정도면 낼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고 5% 그러니까 이제 최고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14.99달러죠. 15달러까지도 낼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유저가 5%나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뭐 머스크가 얼마나 강행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숏폼 영상이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트위터도 숏폼 영상이 있다가 없앴는데요. 그게 바인인데 이 바인을 부활할까요? 물어봤더니 또 70%가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숏폼 영상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숏폼 영상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뭐 뉴스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